자, 꽃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갑툭튀로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줄기에서 그냥 파란 줄기였잖아. 갑자기 여기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꽃이 되어버렸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는 꽃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냥 있는 데서 갑자기 새로운 전혀 다른 모습의 뭐 이상한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하나도 안 궁금하지. 500원을 안 주니까. 그러나 자, 뭐 그것에 대해서 일단 뭐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뭐 있으나 결국은 뭐냐면은 새로운 유전자들이 갑자기 없던 데서 꽃이라는 희한한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 우리 같이 문외한이 얼핏 보기에도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꽃 안에 암술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수술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것을 꽃잎이라고 그러잖아. 꽃잎. 꽃잎을 가만히 보면 꽃잎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잖아. 파란색으로 초록색. 그걸 꽃받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꽃줄기가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전부 일일이 똑같이 생겼던 줄기에서 줄기는 그냥 줄기 그대로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대여섯 개의 새로운 조직이 새롭게 갑자기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우리처럼 동물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야 너는 이 부분에 앞으로 무엇으로 발달해라라고 이미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서 역할 분담이 이미 전달이 돼서 자라나오면서 조금씩 진짜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딱 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 꽃 식물은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큰 어른 식물이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한 나이가 한 뭐 성인이 돼가지고 20, 30대 돼가지고 갑자기 어깨에서 갑자기 그때부터 새로운 뭐 천사처럼 날개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봐. 참 신기한 일일 거 아니야. 갑자기 그때부터 날개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와 성인이 되면 성인식 끝내고 날아가는 거야 그냥 막 좋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꿈인데 정말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만들까?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것을 전담하는 새로운 유전자가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인제 와서 난리야라는 질문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유전자들이 새롭게 유전자들이 그 활성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유전자가 그제서야 발현이 되는 거야. 잠자고 있다가 숲속의 공주처럼 잠자고 있다가 누구 와서 흔들어 깨우니까 그제서야 부시시 일어나가지고서 그때서야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한 그 유전자 발현이 그런 식으로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유전자들이 항상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죽을 때까지 항상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전자들은 계속 태어났을 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유전자도 있으나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그렇게 특정한 시기에만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야만 그제서야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잠들어 버리는 그런 유전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그냥 쑥쑥 읽어보면 아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킴으로써 해서 갑자기 거기서 막 새로운 여기가 갑자기 바빠질 거 아니야. 유전자들이 막 발현이 돼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일은 뭘까? 새롭게 수술 만들고 암술 만들고 꽃잎 만들고 뭐 전부가 다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갑자기 이렇게 막 바쁘게 여기서 막 활성화되는 그러한 특별한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했지? 메리스템이라고 했잖아. 분열 조직. 마치 우리의 동물의 줄기세포와 같은 지역이라고. 분열 조직. 원래 식물은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머리 정수리와 뿌리 끝에 그 분열 조직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갑자기 이제 뭔가 변절을 해가지고서 꽃 분열 조직으로 변화하는 거지. 이제. 그 분열 조직이.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꽃을 만들 거야 하고
업종 변경 선언하고 이 분열 조직이 새롭게 그래서 이게 플로럴 메리스템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꽃 분열.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얘네들을 이렇게 변심하게 만들었느냐? 왜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분열 조직이 꽃 분열 조직으로 변했을까? 누구 덕택에? 유전자가 변하니까. 유전자가 갑자기 활성화돼서 이렇게 새롭게 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꽃 분열 조직이다.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유전자라는 게 엄청나게 또한 수평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라는 것은 마치 어떤 조직의 이런 계층을 형성하는 것처럼 대빵 유전자가 여기 있으면 이 대빵 유전자가 밑에 있는 몇 개, 바로 밑에 있는 자기 조직의 중간 보스식의 그런 애들을 이렇게 활성을 깨우면 얘네들은 이제 가서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막 이들이 전부 다 유전자예요, 유전자. 동그랗게 그랬지만 전부 유전자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또 이제 가서 드디어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해서 드디어 실제적으로 이제 유전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유전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단백질.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처음에 이 중간 최종 보스가 원하는 목적이 어떤 여러 가지 몇 개의 단백질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가 직접 와가지고 여기서 직접 유전자들을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 것이지 안 그러고 이렇게 마치 우리의 사회 조직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들의 이 계층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것이 꽃 분열 조직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일단 얘가 변해. 얘가 갑자기 꽃 분열 조직의 그러니까 얘가 대빵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 여기가 전체가 이제 꽃을 만드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거야. 어떻게는 얘가 이제 이 밑에 애들을 야 일어나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 명령이 돼서 갑자기 여기 단백질들이 꽃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거기에 필요한 단백질들 뭐 효소 또는 실제적인 구조적인 단백질 뭐든지 꽃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기서 이 특이적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이게 변하는 거죠. 이 두 이름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 두 이름.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긴 하겠지만 이 두 유전자 이름입니다. 하나는 리피, 또 하나는 에이피탈라1. 이름들이 왜 이 모양이야, 전부? 조금 우리에게 훨씬 더 다가오기, 기억하기 쉽게 만들 것이지 이름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둘이 대표적인 바로 누구?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라는 것은 바로 이 둘이 바로 무슨 역할? 아까 얘기한 이 계층 구조에서 최종 보스, 중간 최고의 CEO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라는 얘기지. 이들이 일단 먼저 활성화가 되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야. 이들이 바로 밑에 있는 유전자들을 깨워가지고서 아까 얘기한 그 필요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꽃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름 자체가 리피와 에이피탈라1.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나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메리스템 아이덴티티 진이라는 메리스템. 여기서 얘기하는 메리스템은 꽃 메리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플로럴 메리스템. 그것의 아이덴티티를 확정을 하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생사 여탈권 또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최종 결정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름이 왜 리피 에이피탈? 리피라는 얘기는 잎만 있는 그런 뜻이야. 왜 그랬을까? 꽃을 만드는데 최고의 탑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데 이름이 왜 리피, 잎만 있는 이로 지어졌을까? 희한하지 않아요? 또 하나 얘는 에이피탈라. 페랄이 꽃잎이거든?
A라는 얘기는 꽃잎이 없는, 아니 내가 명색이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하는 역할이 뭔데 꽃을 만드는 결정을 하는 데가 최고인데 내 이름을 이렇게 이런 굴욕을 줘? 꽃이 없는 꽃잎이 없는이라는 이름으로 굴욕을 주냐? 왜 이랬을까? 이들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얘네들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내가 바로 꽃을 결정하는 유전자요 하고 막 깃발을 흔들고 있을 리는 없잖아. 식물 생리학자들이 막 계속 찾았을 거 아니야. 너 어디 있니 하고 어떤 유전자가 식물에서 이 꽃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 어떻게 발견했을까? 우연히 돌연변이가 어떤 식물이 얘가 꽃을 피울 때가 있는데 꽃을 피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잎만 계속 만들어내네? 뭐지? 뭐야? 너 뭐 어디가 잘못했니? 고민 있어 혹시? 나한테 얘기 좀 해봐. 하라고 찾아봤더니 이 유전자가 망가져 있는, 이 유전자가 망가져 있으면 꽃을 못 피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잎만 내지. 아, 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 없으면은 꽃을 못 만드네. 라는 것을 배운 거지. 그러면은,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새로운 유전자를, 정말 중요한 유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자, 일단 기념하고 가서 회식하고 술을 또 한잔 하는데, 일단 얘는 이름부터 짓고 가야지. 뭐라고 지을까요? 잎만 있는 애라고 짓지 뭐. 얘가 생긴 게 그렇잖아, 지금. 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꽃도 없는 잎만 있는 애. 얘는 또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유전자인데, 에이피탈라 꽃잎이 전혀 안 나는 거지, 이제. 이런 꽃 역할을 못하니까, 돌연변이 때문에. 그래서 발견을 했어, 우연히. 얘 뭐라고 짓죠? 꽃잎도 못 만드는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짓자. 그래서 에이피탈라라고. 그래서 이 식물뿐만 아니라 초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유전자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그 유전자의 기능이 결여돼 가지고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돌연변이를 관찰하는 그 형태, 그것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을 거기서 반대로 그 유전자의 원래 기능을 가늠을 할 수 있게끔 힌트를 사실 주는 거지, 이들이. 그럼 그 뒤에 그 두 회장님들께서 일단 그렇게 꽃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면 누구에게 그 명령을 전달을 할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는 뭐였지? 이름이 좀 헷갈리잖아. 이 리프와 에이피탈은 한국말을 뭐라고?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 그들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중역들은 뭐라고? 꽃 기관 결정 유전자. 매우 헷갈리나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Floral Organ Identity Gene이라고 해서 밑에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유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 신화가 나와? 호미오틱 유전자. 이 얘기는 아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호미오틱 유전자라는 것이. 호미오틱 유전자라고 하는 영어로 호미오틱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 유전자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이 유전자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에는 반드시 뭔가 이상한 똑같은 모양을 가진 이것을 우리는 어떤 특별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어떤 특별한 똑같은 공통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름을 그냥 호미오 박스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어.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어떤 이 계통의 유전자들이 만드는 단백질들은 똑같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 이 호미오틱 유전자 요것이 지금 꽃기관 결정을 하는 요 식물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보다 훨씬 전에 초파리에서도 발견되고 생쥐에서도 발견되고 그랬어. 그래서 이미 그들은 호미오틱 유전자라고 이미 이름을 붙여놨어.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등뼈의 체절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준다든가. 초파리에서는 이 호미오틱 유전자들이 뭐 어디다가 가슴을 만들고 어디다가 눈을 만들고 어디다가 이 다리가 나오게 할 그런 것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초파리에 있는 이 호미오틱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갑자기 눈에서 머리가 더듬이가, 다리가, 눈에서 다리가 막 튀어나오고, 뭐, 이상한 기형 초파리들이 막 튀어나와. 결국 발달 과정에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디를 무엇이 되게끔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발달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공통적인 기능을 초파리에서도 그렇고 포유동물에서도 그렇고 사람, 쥐, 뭐에서 전부 우리의 등뼈를 위시해서 이 어디에 가슴을 만들고 어디에 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근데 꽃에 보니까, 식물에 보니까 꽃을 결정하는 유전자들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꽃에서는 그 꽃의 어느 부위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똑같이 공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화적으로 전부 보존이 돼 있다는 얘기지. 훨씬 전에 다시 말해서 동물, 식물, 곤충이 진화적으로 갈라지기 전에 공통조상으로 형태로 있을 때부터 이 유전자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효모에서도 이 유전자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해.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호미오틱 유전자들을 분자생물학이나 뭐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귀가 번쩍 뜨갖고,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한테야 이게 무슨 감흥이 있겠어. 내가 호미오틱 유전자야, 얘네들이 하면, 어쩌라고. 라는 얘기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호미오틱 유전자들의 이 호미오틱 유전자 하면 일단 좀 이 업계에서 아는 사람들은 당장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얘네들, 얘야. 이 개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다면 오늘 이 개념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기 위해서 전사인자라니 영어로 이것을 transcription factor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들어봤었어야 되는 것인데 진도상으로 이것을 소개할 때쯤 되면 저 밑에 가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 생물의 일에서 여기까지 못 나가고 끝내요. 그런데 이 전사인자라는 개념은 워낙 중요한 것이라서. 자, 혹시 전사인자가 뭔지 아는 사람? 혹시 뭐 과외를 했다든가, 대학생은 요새 과외 안 하나? 과외에서 배웠다든가, 또는 의대 가려고 몰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그래가지고서 전사인자에 대해서 들어봤다라든가. 없는 모양이네, 아무도. 전사인자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그 계층 그림이 있었잖아요. 사장님이 아래 중역들한테 뭐 시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한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걸 어떻게 흐들게 깨운다는 얘기야. 단백질끼리 가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자, 등 두드려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 뭘까? 그렇지. 전사인자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유전자의 한 구역, 이게 DNA예요. DNA라고 치고 DNA의 역할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딱 하면 이제 RNA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RNA가 만들어지면 이 RNA에 따라서 이 RNA에서 뭐라고 이렇게 시키는 데 따라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잖아. 이게 이제 DNA, RNA, 단백질의 관계잖아.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효소 기능을 하든 구조 기능을 하든 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생명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결국 유전자 발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 발현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DNA에서 RNA를 만드는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하잖아. transcription. DNA에서 RNA를 카피 떠서 만드는 과정이 전사임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는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 발현이라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구역 내에서 얘를 카피를 뜨는 과정인데, 카피를 떠서 RNA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이거를 내가 가서 어차피 원본은 DNA 원본이야. 그런데 그걸 가서 내가 카피를 떠오는데 기왕이면 가서 한 장만 떠올까? 아니면 기왕 내가 어렵게 가서 얘를 카피를 떠오는데 한 100장 뜰까? 아니면 기왕이면 한 1000장 뜨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여기서 카피를 뜨는 RNA를 몇 개를 카피를 뜨느냐가 사실은 유전자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전사를 할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카피, 예를 들어서 한 몇천 개를 만들게 되면 한꺼번에 이걸 RNA를 똑같은 동일한 RNA를 한 몇천 개를 만들게 되면 이건 우리는 얘네들 뭐라 그래? 유전자 발현이 매우 높다. 활성이 높다는 유전자 발현이. 근데 가서 어떤 경우에는 쑥스러워가지고 한 50장만 뜰게요 하고 이런 건 표도 안 나. 겨우 50장 떠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거 갖고 이럴 경우는 유전자 발현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에 그러니까 훨씬 더 와닿게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가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라고 칩시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걸 여기 유전자 카피를 한 5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럼 각각의 하나의 5만 개, 일일이 5만 개의 이 RNA 카피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나 훨씬 많은 단백질을 만들지. 그러면 성장 호르몬의 개수가 양이 여기는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덕택에 등치 이만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서 쑥스럽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 미안하니까 한 500개만 주세요 하고 500개만 만들어. 그러면 그 덕택에 성장 호르몬의 개수가 아주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심지어는 아예 가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결함이 생겨가지고 아예 이걸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RNA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주 특별한 시기에 어릴 때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난쟁이라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RNA를 여기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형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질이.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누구는 왜 이렇게 조금 만들어내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성장 호르몬인데 똑같은 성장 호르몬 유전자인데 왜 어떤 사람은 여기를 이렇게 갑자기 몇천 개, 몇만 개를 한꺼번에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째개갱해 조금만 만들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여기에 있는 무슨 DNA 염기서열이 다른 걸까? 아니, 여기 DNA 염기서열 보면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그것은 바로 여기에 보이지 않는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지. 이 RNA 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없으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쪽 지요. 여기에 일단 누군가가 여기에 살짝 앉아야 돼. 이 RNA를 만드는 효소 이름이 뭘까요? DNA에서 RNA를 만드는 효소 이름. 여러분들이 장명을 한다고 치고. DNA가 복자가 되는 그런 이 역할을 촉매를 하는 효소는 뭐라고 이름 짓겠어요, 여러분? DNA 복사기? 말 된다. 차라리 그럴 걸. DNA 중합 효소라고 하지. DNA replicating enzyme,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얘기해. 영어로는 폴리머레이즈. 이걸 한국말로 중합 효소. 아니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얘기야? 정말로? 고등학교 때도? 이거잖아, 여러분. 중합 효소. 그러니까 여기는 DNA 중합 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DNA를 복제시키는. 그럼 RNA를 전사를 시키는, DNA를 전사해서 RNA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는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 지으면 되잖아. 예, RNA 폴리머레이즈, RNA 중합 효소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RNA 중합 효소예요. 그러니까 RNA 중합 효소가 여기에 딱 와서 얘네들을 이렇게 쭉 카피를 떠줘야 되는 건데, RNA 중합 효소가 어느 지역이 어떤 무슨 뭐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지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포 안에 3차원적인 구조로 돼 있어. DNA들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까? 3차원으로 있는 DNA라는 것은 일종의 밧줄처럼 막 여기서 얼리설기 막 3차원 공간에 막 얽혀 있을 거 아니야. RNA 중합효소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RNA 중합효소. 날개가 달린 RNA 중합효소. 홀홀 날아가. 날지는 않지만, 엉금엉금 기어다니긴 하지만, 물 같은 그런, 젤리 같은 곳에서 기어다니다가 이 위치를 딱 찾고, 거기 가서 딱 안착을 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요 정확한 출발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RNA가 무슨 RNA 중화표소 또는 DNA 중화표소도 마찬가지예요. RNA 중화표소가 무슨 재주로 여기가 뭔지를 알고 가서 딱 찾아가지고서 이제부터 일을 시작을 할까? 뭐가 있어야 되지. 여기서 이제 지들이 막 깃발을 들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건가? 아니잖아.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가 어디에 내리려면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헬리콥터가 가다가 H라고 크게 써있는 거기가 있어야 저기다 하고 딱 가가지고서 딱 내려서 손님 싣고 또 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RNA 중화표소도 자기가 착륙할 수 있는 마치 헬기 착륙장처럼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유전자마다. 그게 없으면 유전자가 절대로 역할을 못해. 영어로 주도진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진이라는 얘기는 가짜진. 우리의 염색체 안에 주도진들이 있어. 주도진은 뭐냐면 이게 없어. 이거 똑같아 있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있는데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구실을 못하는 유전자라서 주도진이라고. 왜? 이쪽에 없어서. RNA 중화표소가 못 내려와. 헬기장이. 이렇게 RNA 중화표소가 인식을 하고 딱 착륙을 할 수 있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 이건 들어봤겠지 설마. 프로모터라고 합니다. 프로모터.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들은 프로모터가 있어야 돼. 왜? 그래야 RNA 중화표소가 와서 딱 거기에 딱 착륙을 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고 반찬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 것처럼 이 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뒤에서 이걸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단백질들이 여기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응원해주고 여기서 막 얘네들을 붙잡고 뒤에서 떨어지지 말게 막 이렇게 붙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또 여기 와서 붙어야 돼요, 여기. 그러한 단백질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전사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RNA 중화표소는 기본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실제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 얘네들이 와서 붙어주느냐 안 붙어주느냐 요 전사인자가 활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이것은 현대생물학에서는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것이니까 딴 얘기한다고 내가 그럼 여기 얘네들이 전사인자라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전사인자란 뭐라고 일단 최소한 이해를 하면 될까? 전사인자란 하면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인자가 없으면?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 유전자 발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전사인자가 있고 없고 또는 전사인자의 활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조직, 어떤 기관의 활성이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사인자의 중요성인데 바로 이 경우에서 아까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 바로 밑에서 명령을 하달받아가지고서 이를 또 그 밑에다가 또 이제 전달을 해야 돼. 바로 이 꽃 기관 결정 유전자들이 전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의 정체가 전사인자였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그 위에는 누구야? 걔도 사실 전사인자야. 근데 이 호미오틱 유전자들이 워낙 유명한 전사인자들이니까 얘네들만 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라면 이것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심각하게 들어보는 얘기라면 내가 아무리 목이 쉬어라 유전자가 어떻고 발현이 어떻고 전사인자가 어쩌고 해도 와닿지가 않아. 일단 익숙하지 않으면 와닿지가 않으면 일단 뭐 듣기가 싫으면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지. 그러나 몇 번이고 듣게 되면은 그제서야
그래, 뭐 너 잘났다. 포기하게 돼가지고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 모든 세포 안에서의 모든 신비는 사실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신비는 사실은 거의 8, 90%는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발현의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그 뒤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그 기전은 바로 전사인자들이라는 것들, 그런 단백질들이 그러니까 이 전사인자라는 단백질들은 원래 단백질들은 진핵세포에서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세포질에서 만든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 핵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핵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특별한 유전자의 프로모터라는 말도 기왕이면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았으면 좋겠고 그 프로모터 지역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유전자 발현들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왜냐면 이걸 제대로 연구하면 이 어떤 기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밀을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시간을 지체했는데 결론적으로 딱 중요한 그림 한 가지는 바로 요겁니다. 꽃을 결정하는 식물에서의 꽃 기관을 결정하는 A, B, C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꽤 유명한 학설이에요. 학설은 가설이지만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것이니까 더 이상 가설을 수는 없으나 꽃 기관을 결정하는 A, B, C 모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일반 생물학 시간까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학설이긴 한데 그것을 왼쪽에 있는 A 쪽의 그림은 바로 꽃 기관이라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꽃기관 뭐를 얘기하는 거야?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꽃이 있을 때 꽃을 이제 단면을 한번 잘랐다라고 생각하면 중심에는 보통 항상 여기에 암술이 있고 암술 근처로 이렇게 여왕벌 모시듯이 수술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쪽으로 꽃잎들이 그 다음에 그 밑을 꽃받침이 이런 식으로 이 윤생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윤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다라는 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폼을 잡다가 갑자기 여기서 꽃 만든다 하고 이상한 낌새를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지역이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 다르게 분화를 한다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꽃이 만들어지면 이런 모양이다라는 기왕이면 해바라기 꽃을 보여줄 것이지 이러한 아라비돛시스라고 하는 요 식물이 바로 모든 식물의 이러한 비밀들을 밝혀내기 위한 모델 식물로 계속 사용을 해왔었어요. 마치 동물에서 쥐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서 거의 모든 것을 밝혀냈듯이 식물에서는 요 아라비돛시스, 이거 아주 작은 잡초예요. 작은 잡초 같은 건데 겨우 한 달 만에 씨 뿌리면 한 달 만에 꽃이 피어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모델 식물을 사용한 건데 요걸 가지고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인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계열을 모식도로 표현한 것이 요 B, C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것인데 다시 말해서 포인트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을 각자 네 가지 종류의 기관들이 있으면 네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니까 그 서로 다른 네 가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을 하려면 유전자 발현에는 그러면 이제 전사인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알잖아. 유전자 발현하기 위해서는 전사인자가 필요해. 프로모터도 물론 중화효소도 필요하지만 그거야 기본이고 중화효소는. 그러나 중화효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사인자가 와야 되는. 왜냐하면 중화효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전사인자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전사인자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인자가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사인자,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를 각각 활성화시키기 위한 네 가지 종류의 전사인자가 있는 것임? 하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 뭐 결국 뭐 아니야, 아님? 네 가지 대신에 세 가지만 있음. 허탈. 뭐 세 개가 있으나 네 개가 있으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뭐 난리를 치고 내가 보고도 참 비웃겨가지고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 아니 그게 그렇게 그 유명한 소위 말하면 소문이 자자하던 ABC 모델이라는 거야. 참 아이고 세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세금이 아니었으니까 망정이지 했는데 포인트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ABC라고 하는 전사인자입니다. 이게 전부 전사인자 유전자. 그 각각의 전사인자 유전자가 전사인자 단백질을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이렇게 딱 친절하게 다른 색깔로 만들어 주었지. 세 개의 전사인자예요, 지금. 세 개의 전사인자를 가지고 어떻게 네 개의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네 개의 서로 다른 기관을 만드느냐 참 신기하지 않니?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신기해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네 개를 만들었을까? 예수님도 아닌데 하면서 그 비밀은 이들이 서로 다른 짝짓기를 한다는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잎을 만들 때는 요 핑크와 블루가 짝을 지어가지고서 둘이서 연합을 해서 하나의 복합체로서 전사인자 역할을 해서 얘를 활성화시키고 요쪽을 만들 때는 A와 B가 요 바깥쪽에 있는 저 꽃 받침을 만들 때는 A 혼자서 자기 둘이서 서로 짝짓기. 뭐 저쪽에 있는 암수를 만들 때는 C 전사인자 단백질 둘이서 서로 짝짓기, 셀프 짝짓기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모든 일을 할 때 요 둘이 서로 짝을 지은 상태로 페어로 짝진 상태로 초등학교 때 서로 갈 때 짝이랑 같이 손에 손 붙잡고 항상 가게 하듯이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하도 그런 일을 흔하게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전혀 하나도 새로울 게 없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고 놀랄 수도 있으나 뭐 그거야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고 포인트는 결국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사인자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식으로 서로 변화된 짝짓기를 통해 가지고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게 포인트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A, B, C 모델 요 세 가지 A, B, C 세 개의 전사인자가 네 개의 서로 다른 기관을 발달을 관장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워낙 유명한 스토리예요. 이걸 발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관심사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신랄하게 내가 뭐 그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도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까 별것도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쨌든 자 그럼 이거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결국 꽃기관 결정은 어떻게 된다? 전사인자들이 몇 개의 1년에 몇 개의 전사인자들이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조합 우리 스스로 이제 정신승리 해야지. 정신승리 시간. 꽃기관 결정은 몇 개의 전사인자들이 서로 다른 조합을 이루어서 다수의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해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는 정신승리가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자, 빛에 의한 신호는 그러니까 가을에 꽃이 피는 코스모스 봄에 많은 종류의 꽃들은 사실 봄에 피지. 그러나 가을에 꽃을 피게 되는 그런 식물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왜 어떤 꽃은 이 개인의 취향인데 왜 건드려? 물론이지. 개인의 취향이야 그건. 그러나 우리는 왜 너는 봄에 꽃을 피고 싶어 하고 왜 너는 가을에 꽃을 피고 싶어 할까라는 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떨까? 왜 그럴까? 이것들을 봄과 가을에
꽃을 각각 피우기로 결정. 어떤 시도를 가지고 얘네들은 감지를 하고서. 예를 들어서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일단 화두나 띄워놓고 갑시다.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아, 이제 봄이다라고 알고, 꽃을 피울. 자, 그러면 생각을 꽃이 됐다고 지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잠시. 여러분들이 꽃이요. 꽃을 피워야 돼, 언젠가. 나는 봄에 꽃을 피워야 된다라는 역사적 운명을,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꽃이요. 그러면 일단 내가 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봄이 됐다는 것을 알까? 어떤 방식으로 봄이 왔다는 것을 내가 드디어 감지를 했어. 꽃으로서. 눈이 있길래 꽃이 뭐가 있어? 근데 봄이야. 아, 봄이 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럼 아까 얘기한 꽃 기관 결정, 이제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밑으로 그럼 꽃 기관 결정 유전자들이 덩달아 활성화돼서 드디어 이제 꽃에 필요한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꽃이 드디어 나오겠지. 중요한 것은 이 신호라는 얘기지. 얘네들이 어떻게 일단 처음 시작부터 봄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뭘 가지고? 응? 일조량.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라는 해가 이제 드디어 길어지기 시작하면 아 이제 봄이 됐나 보다. 그러면 이제 나는 꽃이 피고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가을에 꽃이 피기로 결정을 했던 조상 때문에 가을에 꽃을 피우기로 운명을 타고난 식물들은 그 반대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한 것을 감지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꽃을 피운다는 얘기지. 그래, 맞아. 빛을 감지하는 거야, 빛을. 어떻게? 라는 얘기죠. 어떻게 빛이 갑자기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을 얘네들은 뭘 알고,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침에 일출이 되는 걸 이제 딱 시간을 쟀다가 이제 일몰이 되는 거 시간가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될까? 아주 그 중요한 얘기인데 이들은 바로 그 빛의 길이 일조량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과 같은 일반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밤이 됐다 낮이 됐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래서 밤낮을 구분을 하고 우리도 물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안에다가 빛이 전혀 외부에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떤 밀폐된 방에다가 가둬놓고서 한 무슨 뭐 일주일을 살게 해도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가 아침이고 언제가 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체 시계는 그것을 알게끔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체 시계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우리도 해가 떠서 이 아침이고 해가 져서 밤이다라고 그렇게 아는 뭐 그건 보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런 일이 없어도 충분히 요 24시간 돌아가는 요 시계가 내재돼 있어요. 식물도 비슷한 그러한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백질이에요. 빛을 흡수하게 되면은 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해요. 단백질이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백질이 그런 식으로 무슨 뭐 빛을 받으면 모양이 변한다든가 또는 어떤 단백질은 어떤 화학물질하고 딱 결합이 되면 모양이 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단백질 하고 그렇게 단백질이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기특한 일들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이 파이토크롬, 한국말로는 이걸 그냥 피토크롬이라고 하는데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적색에 있는 빛을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빛을 그냥 아무 빛이나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합성에서도 이미 봤듯이 빛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특이적으로 인지 흡수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변하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파이토크롬은 저쪽 적색광 중에서도 두 개 서로 다른 파장의 적색광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 하나는 680, 여기 안 나와 있나? 웨이블랭스가? 뭐, 그거는 뭐 안 나와 있구나. 안 나와 있으면 잘 됐다.
적색 중에서도 약간 빨간, 선홍색의 빨간색이 있고 적색광이 있고 훨씬 더 짙은 이거는 이제 근적외 광이라고 이것은 적색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근적 이쪽이 파장이 훨씬 더 길지 이거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뭐 4, 500대라면 이건 훨씬 더 6, 700대쯤 되는 그런 파장이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파이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은 요 적색광을 흡수를 하게 되면 모양이 딱 변하는데 그 변한 모양은 활성화된 형태의 단백질이고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근적외광을 대신에 흡수하게 되면 비활성화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얘네들이 활성화된 형태로 변했다가 비활성화된 형태로 변했다가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마치 스위치 교신하는 아주 신기한 단백질입니다. 예. 요거 가지고 동물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동물 하는 과학자들이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동물에서 빛을 깜빡거려 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데다 활용을 할 정도로 아주 신기한 단백질인데 어쨌든 간에 자 오늘은 어디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걸 계속 할 거냐 하면은 일단 이 단백질이 적색광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PFR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약간 헷갈리게 이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R과 FR은 이게 각각이 R은 red를 얘기하는 거고 적색, FR은 far red 근적외광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이 파이토크롬이 무엇을 받아야 좋은 거지? 이 기능을 위해서는 적색 red를 받아야 좋은 거잖아. 그러면 red를 받은 폼을 이렇게 활성화된 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red를 먹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파이토크롬에서는 PFR 형태가 활성화된 형태예요. PFR이 바로 적색광을 먹은 후에 변한 그런 형태니까. 왜 얘를 이름을 PFR이라고 했을까? 이제는 얘는 더 이상 적색광을 못 먹고 FR, far red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 형태에서 활성화된 형태인데 여기서 근적외광, far red가 얘를 때리면 다시 비활성화된 PR 폼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레드 라이트이 여기를 치면 왜 얘를 PR이라고 했을까? 얘는 레드, 적색광밖에 못 받아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다시 활성화된 PFR 형태로 왔다리 갔다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럼 식물이 이 밤과 낮 또는 가을과 봄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원리는 바로 식물 안에 있는 파이토크롬이 비율이 얼마나 많이 PR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이 PFR이 존재하는지가 빛의 형태에 따라서 밤, 낮, 그 다음에 가을, 여름 그때마다 요 비율이 빛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